발제를 맡은 그린오즈 대표 김병표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고요. 네, 오늘 발제를 할 제목은 그린 ODA 수혜국의 진정한 친환경 전환을 위한 사례 분석 연구인데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소논문 형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례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최대한 한 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게 청중분들의 10분을 이제 귀하게 더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오늘 이 포럼에 오신 분들은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서 그린 ODA, 녹색 ODA에 대한 비중도 늘어난다는 점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환경 문제만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떤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경보호 문제를 말하기만 하고 기업들이 실제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이제 거기에서 오는 편익만 이렇게 차용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좀 처벌 혹은 관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그린워싱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처음에 선한 의도였든 혹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든 간에 제 의도에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녹색 ODA 프로젝트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설은 혹시 녹색 ODA 프로젝트들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미미한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요. 본론을 바로 들어가면 이제 몇몇 논문들에서 저희가 ODA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 및 환경 보호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의 논문에 의해서 이제 그 ODA 목적과 실제 결과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첫 번째는 투명성 부족.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좀 불완전하거나 공개되지 않고 또 프로젝트 승인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불충분한 환경성 평가, 즉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객관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 또 세 번째로는 제한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즉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지역사회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우려사항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ODA가 갖고 있는 나름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또 개선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평가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환경성 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녹색 ODA 프로젝트에서 환경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했을 때 환경 영향 평가, 즉 EIA라는 프로그램을 평가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을 기획 단계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미티게이션,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실제 사례를 보자면 인도에서 3기가와트의 수력 발전 ODA 프로젝트가 있었고 2017년에 그리고 그에 대한 EIA를 진행한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획 단계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진행된 결과 보고서라는 거를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은 됐지만 이제 100메가와트의 수력 발전소를 짓는 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대기질 그리고 토양, 생태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 저희 쪽이 이제 저희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이 탄소 배출 쪽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대기질에 관련된 이제 환경성 평가를 봤을 때 이제 결과 자체로만 보자면은 뭐 다들 이제 해석이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보자면 대기질에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이런 건설 장비나 이 운영에 있어서 대기질에 영향이 없다. 이유로는 전기나 아니면 그런 석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질에 영향이 없다는 걸 말하고, 또 이제 디젤 같은 경우가 좀 긴급 상황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오퍼레이션 중에서
미세 분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미미한 좀 영향들이 또 건설 네, 이게 갑자기 제가 해석을 하려니까 좀 바뀌는데 건설 이런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보자면 그에 관련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대기질에서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서 이제 좀 개선점들을 많이 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를 네, 방안을 같이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EIA 사례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는 뭐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 부분들이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사 운영 단계에서만 이제 미티게이션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환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고려하는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급망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보완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그래서 저희가 적용 가능한 보완책이라는 거는 사실 뭐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전과정 사고가 접목됐을 때 한계점이 그래도 일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전과정 평가의 정의를 보면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하고 이와 관련된 잠재적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 기법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제품 및 사업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정량적으로라는 게 이제 두 번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정량화하는 거에 대한 좀 포커스가 되어진 평가 기법이고요. 이는 뭐 좀 레이저 포인터가 없긴 하지만 처음에는 일소스부터 시작해서 전체 뭐 배송, 사용, 이제 폐기까지 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까 제가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나 프로젝트에서 그 직간접 배출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직간접 배출이라 하면 저희는 이제 스코프 1, 스코프 2라고 확인을 하는데 스코프 1이나 2는 대부분 프로젝트 내나 아니면 기업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배출량으로 뭐 측정하고 확인을 하는데 스코프 3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대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임대한 자산, 프랜차이즈, 아웃소싱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평가가 되거나 배제하는 영역이 많은데 지금 옆에 탄소 배출 비율만 보시더라도 제조업의 거의 최첨단 그리고 앞단에 있는 애플이나 아니면 뭐 토요타 같이 핸드폰, 그 자동차 이런 것들은 모든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이런 데들을 보시면은 기업이 배출하는 배출량은 뭐 1%, 3%, 뭐 4% 내외고 오히려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양이 이제 90% 이상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1하고 2를 합쳐봤자 이제 4%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망에서의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DA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전과정 사고가 들어가서 스코프 3 영역에서 이제 배출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더 작은 수력 발전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ACA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 목적및 범위를 적용하고 그다음 목록을 분석하고 영향 평가를 하고 4번 이제 해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목표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EIA에서의 좀 범위와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가 되고요. 기존에 이제 LCA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크레디트 그래프라고 해서 처음에 원재료부터 폐기까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부터 폐기까지 해서 어떤 목록들이 들어가고 그 목록들이 갖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규형 양화 그리고 뭐 산성화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치화로 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런 DB들을 활용해서 최종 결과값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출된 값은 이렇게 정성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어떤 이 프로젝트나 제품이 탄소 배출에 훨씬 더 유해한 제품인지 혹은 뭐 산성화에 유해한 제품인지 생태계에 유해한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과정 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히 그 분석된 숫자가 다른 프로젝트나 제품과는 좀 이렇게 연동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체 기준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선 이 EIA와 LCA를 비교를 한 장표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환경성 평가에서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EIA 같은 경우는 기획 단위에서 전과정 사고를 나름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적용하는데 어려울지 그러니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LCA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기획 단계에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여러모로 기획 단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EIA가 갖고 있는 좀 나름 그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LCA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좀 소구점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나 아니면 뭐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 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소구점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원래 소논문으로 말들고 있던 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런 방법론들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기업에게 또 뭐 의뢰를 해주시면 혹은 뭐 저희가 또 자문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토론 끝나고 명함 교환하면서 이야기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